중국,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중국이 상류에 세운 11개의 거대한 댐이 메콩강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6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후가 무너지고 천년을 이어온 어종들이 사라지며 사람들은 물 앞에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수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받지 않고 말입니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며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갚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렌스입니다. UN 수자원 위기 대응팀의 수석 분석관으로 17년간 일해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문학을 전공하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전 세계 물 재난 현장을 다니며 인류가 직면한 가장 절망적인 현실들을 목격해왔죠. 지난 17간 제가 본 것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공화국의 끝없는 가뭄 지역에서 6살 아이가 소변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죠. 탈수로 인해 눈물샘마저 말라버린 것입니다. 남미 볼리비아의 홍수 지역에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흙탕물에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인도 첸나이에서는 물 부족으로 인해 병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2천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가 물 한 방울 없어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용한 물 전쟁이었습니다. 중국이 메콩강과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에 건설한 수십 개의 거대한 댐들이 하류 국가들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의 농부 솜차이 씨를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120년간 같은 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상류의 댐을 건설한 후 메콩강 지류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릎까지 차오르던 물이 이제는 발목에도 차지 않았죠. 그의 논은 완전히 말라버려서 벼 대신 잡초와 선인장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솜차이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조상님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자신대에서 대대로 이어온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라오스의 어부분펜 씨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메콩강에서 40년간 고기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15kg 이상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마리도 잡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메콩강의 대표 어종인 거대 메기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물을 던져도 생선 대신 플라스틱 쓰레기만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쌓여있던 모든 오염물질들이 떠오른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톤레사프 호수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담수호인 이곳이 예전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호수에 의존해 살아온 300만 명의 주민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수상가옥들이 물 없는 진흙바닥에 그대로 앉아있는 기괴한 광경이었죠. 베트남 메콩델타의 농민들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중국이 댐 방류량을 조절할 때마다 그들의 농지는 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건기에는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침투해서 논을 염전으로 만들었고 우기에는 갑작스런 방류로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수천 년간 비옥했던 메콩델타가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불모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건기에 물을 가둬놓으면 브라마푸트라강 하류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염해가 수도 다카에서 200km 떨어진 내륙까지 침투해서 농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반대로 우기에 중국이 대량 방류하면 방글라데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이 물 폭탄으로 인해 매년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중국이 상류에서 물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댐 밸브 하나로 수백만 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물제국주의였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목격하면서 저는 절망했습니다. 물이 무기가 되는 시대의 약소국들은 속수무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수자원 패권에 시달리는데 유독 한 나라만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오히려 다른 피해국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한국은 무슨 특별한 비밀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중국의 물 패권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인지 정확한 데이터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메콩강 유역에만 살고 있는 인구가 정확히 6,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중국이 틀어놓는 물의 양에 따라 살고 죽음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죠. 중국은 메콩강 상류인 란창강에 무려 11개의 거대한 댐을 건설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샤오완 댐은 높이가 285m, 길이가 1200m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괴물이었습니다. 이 댐 하나만으로도 메콩강 전체 유량의 30%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노오자두 댐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저수 용량이 217억 톤으로 한강 전체 연간 유량의 12배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이 댐의 밸브만 잠가도 메콩강 하류는 즉시 가뭄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마푸트라 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 건설한 잠무댐과 팍툰포댐이 인도와 방글라데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무댐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댐 중 하나로 높이가 310m에 달했습니다. 이 댐들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참혹한 것은 건기와 우기의 극단적 차이였습니다. 중국이 물을 가둬놓으면 하류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메콩강의 경우 건기 최저 수위가 역사상 기록된 수준보다 3m나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이 한꺼번에 방류하면 하류는 예고 없는 대홍수에 휩싸였죠. 2020년 여름 중국이 갑작스럽게 방류했을 때 메콩강 하류 수위가 하루 만에 8m나 올라갔습니다. 수만 명이 밤사이에 집을 잃었고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때 직접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지옥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태국 농민 소무엔 씨와의 만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55살인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에 걸쳐 같은 논에서 벼농사를 지어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농지는 치앙라이에서도 가장 비옥한 곳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이제 그 논은 완전히 말라버려서 벼 대신 가시덤불과 선인장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무엔 씨는 무릎을 꿇고 마른 흙을 한 움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흙이 예전에는 얼마나 기름졌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손으로만 만져도 촉촉함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모래처럼 부슬부슬 날린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조상들께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신 대에서 300년 농사의 역사가 끝나게 되었다며 말이죠. 라오스의 어부분펜 씨는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62살인 그는 메콩강에서 42년간 고기를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강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죠. 그때는 하루에 20kg도 넘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메콩강의 명물인 거대 메기는 한 마리만 잡아도 일주일 생활비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물을 던져도 손바닥만 한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거대 메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취를 감췄고 다른 어종들도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분펜 씨는 낡은 어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배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고 자신도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어업이 자신 대에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다카에서 300km 떨어진 바리살 지역의 농민 압둘 라만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예전에는 1년에 3번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벼농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도 기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기에는 염해로 인해 땅이 하얗게 변하고 우기에는 예고 없는 홍수로 모든 것이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의 우물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달고 시원했던 우물물이 이제는 짜고 탁했습니다. 염해가 지하수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압둘 라만 씨의 부인은 물을 끓여도 소금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을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말이죠. 중국이 의도적으로 물을 무기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케냐 북부 투르카나 지역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갑자기 수정처럼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투르카나는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메마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200mm도 되지 않는 극건조 지역이죠. 이곳에 사는 마사이족 유목민들은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서 물을 구하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틀을 걸어도 물을 찾지 못해서 소와 염소들이 목마름으로 죽어가기도 했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와서 첨단 장비로 지하수 탐사를 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210m 깊이의 거대한 지하수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김성호 박사팀이 3개월간 현지에서 정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신 전자탐사 장비와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했죠. 그 결과 이 지역 지하에 제주도 크기만 한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최상급 품질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대형 굴착 장비와 정수시설 일체를 케냐로 보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작으로 최첨단 급수 시설을 건설했죠. 총 사업비는 30억 원에 달했는데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케냐 정부가 일부라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한국의 답변이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자 하루에 5,000톤의 깨끗한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10만 명이 1년 내내 사용해도 충분한 양이었죠. 마을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직접 목격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사이족 할머니 나이로비 베냐타 씨가 가장 먼저 새로 나온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73세인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차갑고 깨끗한 물을 마셔본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말이에요. 특히 증손자 조모가 깨끗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니 꿈만 같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기술자들에게 절을 하며 마사이족 전통 방식으로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늘이 보낸 천사들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베트남에서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메콩델타 안장성의 농민 응우옌 반투이 씨의 노는 중국댐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염해 피해로 인해 3년째 농사를 포기한 상태였죠. 토양 염분 농도가 리터당 8g으로 벼가 자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논의 염분 농도는 리터당 2g 이하여야 하는데 4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의 박민수 박사팀이 현지를 조사한 후 즉시 토양 개량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담수화 기술과 토양 복원 기술을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2년간 현지에 상주하며 직접 토양을 복원했습니다. 먼저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 미생물을 투입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염분 분해 미생물이었죠. 동시에 담수 공급 시스템을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염분을 씻어냈습니다. 토양 계량제와 유기질 비료를 투입해서 땅의 생명력을 되살렸습니다. 그 결과 죽었던 땅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투이 씨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논을 마치 자기 것처럼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2년 후 첫 수확을 했을 때 투이 씨는 한국 기술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논을 영영 잃어버릴 뻔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제 예전보다 더 좋은 쌀이 나오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매년 홍수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던 바리살 지역에 한국이 첨단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아리랑 위성과 천리안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홍수를 36시간 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이었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만 20억 원이 들었는데 역시 모든 비용을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어부 무하마드 아흐메드 씨는 이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지난해 우기에 시스템에서 대홍수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이 맑았고 강물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을 이장이 한국에서 보낸 시스템이니 믿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경보를 받고 30시간 후 정말로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 전체가 일순간에 물에 잠겼지만 미리 대피해서 마을 사람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흐메드 씨는 한국 국기를 가슴에 품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준 은인의 나라라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한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페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데스 산맥 해발 4,000m 고지대의 작은 마을. 우아카치나에서는 물 부족으로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만년설이 녹아 없어지면서 물 공급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마을 이장 카를로스 메디나 씨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500년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마을을 떠나야 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국 기술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K-워터의 산간 지역 물 공급 전문팀이었죠. 그들은 이 지역에 최적화된 빗물 저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지형 특성을 활용해서 우기에 내리는 비를 최대한 모아서 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페루 정부가 절반이라도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의 철학이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마을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년 중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카를로스 이장은 한국 국기를 마을 광장 가장 높은 곳에 개양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이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매일 아침 한국 국기에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놀랐습니다. 한국은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관대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비밀을 찾기 위해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무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농촌 지역 키냐와다 마을의 농민 세라핀의 우아마리아 씨를 찾았습니다. 47세인 그녀는 7명의 자녀를 키우는 홀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죠. 가뭄으로 인해 농사가 계속 실패하면서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농지는 겨우 1,000평 정도의 작은 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땅에서도 가족이 먹고 살 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이 없어서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았고 간혹 자라는 작물도 말라 죽었습니다. 세라피네 씨는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1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탁하고 오염된 물이어서 아이들이 설사병에 자주 걸렸죠. 그때 한국 농업 전문가들이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아프리카 지원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라피네 씨의 농지를 자세히 조사한 후 물 절약형 농업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점적 관계 시스템과 물 재활용 시스템을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3개월간 마을에 머물며 직접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세라피네 씨는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새로운 농법을 배웠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그림으로 소통했다고 합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자신의 농지를 마치 자기 것처럼 정성껏 돌봐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시스템이 완성된 후 첫 수확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양의 물로 예전보다 3배 많은 작물을 기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라피네 씨의 가족은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은 농산물을 시장에 팔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술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이죠. 자녀들이 굶주림 없이 자랄 수 있게 해준 한국에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 가족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비 사막 근처에서 유목업을 하는 바트바야르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59세인 그는 3대째 이어온 유목민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초지가 급속히 사막화되면서 가축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양 200마리, 염소 100마리, 말 20마리를 키웠는데 이제는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물을 찾아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고 그마저도 염분이 많아서 가축들이 병에 걸리기 일쑤였죠. 한국의 지하수 개발 전문팀이 몽골 정부와 협력해서 이 지역에 깨끗한 지하수를 개발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사막화 방지를 위한 초지, 보건 기술도 지원했습니다. 한국산림청에서 개발한 내염성 목초 종자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심는 방법까지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초지를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가축들이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몽골의 전통 방식으로 형님의 나라라고 부르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태풍 피해 지역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레이테 섬의 어촌 마을 타클로바는 매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2013년 태풍 하이엔으로 마을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생존자들도 깨끗한 물 없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시 긴급 구호팀을 파견했습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정수장비와 구호물자를 가져와서 현지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어부 호세 산토스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들은 말없이 묵묵히 일했고 필리핀 사람들을 마치 가족처럼 돌봐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해병대원들이 자신들의 식수까지 나누어주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은 긴급 구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완전히 재건하는 데까지 참여했습니다.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급수시설을 건설해 주었고 비상시 대피 시스템도 구축해 주었습니다. 호세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우리 마을이 예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말이에요. 이제 태풍이 와도 두렵지 않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체 지역은 2004년 인도양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2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곳입니다. 생존자들은 오염된 물로 인한 전염병까지 겹쳐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즉시 대규모 구호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수 기술자들이 현지에 가서 임시 정수 시설을 설치했고 의료진이 와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 구조대원들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매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아체 지역 생존자 파우지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했다고 말이에요.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중남미에서도 한국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IT 대지진 당시 한국은 의료진과 구조대를 즉시 파견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수 기술로 만든 깨끗한 물이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IT 주민말이 조제프 씨는 한국 의료진이 자신의 딸을 구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지진으로 다리를 다친 딸을 한국 의사가 밤새 수술해서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딸에게 한국어로 감사하다는 말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고 관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고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첫 번째 충격은 한강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강이 그렇게 맑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수천만 인구가 모여 사는 거대 도시를 관통하는데도 강물이 투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나 파리의 생강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저는 즉시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발견은 한국의 독특하고도 축복받은 지리적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든 주요 강이 오직 자국 내에서만 시작해서 자국에서만 끝나는 완벽한 독립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강원도 태백산맥에서 발원해서 서울을 거쳐 서해로 흘러갑니다. 낙동강은 태백산에서 시작해서 경상남도를 거쳐 남해로 들어갑니다. 금강은 전북 장수에서 발원해서 충청도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죠. 영산강은 전남 담양에서 시작해서 목포 앞바다로 흘러갑니다. 이 모든 강들이 유역을 타국과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매우 드문 축복이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요 강을 이웃나라와 공유하기 때문에 상류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일강은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가 공유하고 메콩강은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나누어 사용합니다. 아마존강은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등 여러 나라를 관통하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세가 단 한 방울의 물도 조절할 수 없는 완벽한 수자원 독립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천혜의 조건을 단순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자원 관리를 국가 안보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담 기관을 만들어 전국의 모든 강과 댐을 통합 관리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위와 수질을 분 단위로 모니터링했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가뭄과 홍수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했습니다. 한강통합물관리센터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센터는 마치 NASA의 우주센터 같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수자원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강 수계의 모든 댐과 보의 상황이 초 단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팔당댐의 저수율, 충주댐의 방류량, 소양강댐의 수위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죠. 센터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강 유역에 내리는 모든 빗방울을 추적한다고 말이에요. 어디에 얼마나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어떤 경로로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시스템이 단순히 모니터링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황에 맞춰 댐과 보의 운영을 자동 조절했습니다. 홍수가 예상되면 미리 저수량을 줄여서 여유 공간을 확보했고 가뭄이 우려되면 절수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최적화되어 있었죠. 한국 관계자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모든 국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물 관리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물 관리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물을 정복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의 한강을 직접 보면 그 철학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강의 폭은 가장 넓은 곳이 무려 1500m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강이 도시 중심부를 자연스럽게 흐르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매우 드물죠. 더 놀라운 것은 수질이었습니다. 2500만 명이 사는 거대 도시를 관통하는 강임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WHO 기준 1급수에 해당했습니다. 실제로 한강물로 수돗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대로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강 유역에는 대형 댐이 거의 없었습니다. 상류에 있는 팔당댐도 발전이나 치수가 아니라 식수 공급이 주목적이었죠. 대신 자연 흐름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질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상류에는 팔당특별대책지역이라는 엄격한 수질 보호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 행위가 철저히 제한되고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활동이 통제되었습니다. 하류에는 신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 같은 가동보를 설치해서 수위를 섬세하게 조절했죠. 홍수 때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서 물길을 확보하고 평상시에는 적정 수위를 유지해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한강을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으로 여겼습니다. 강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웠습니다. 한강을 더럽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버리지 않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한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다른 나라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말이죠. 자신들이 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과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민족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나눔 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 답은 이들의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김철수 이사장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68세인 그는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정말 절망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때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절박했던 것이 바로 깨끗한 물이었다고 하더군요. 전쟁으로 모든 상하수도 시설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군이 가져다준 정수 알약으로 아이들이 처음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엔군이 설치해준 임시급수시설에서 나오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달고 소중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터키군의 이야기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자신들의 식수까지 나누어주며 한국 고아들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터키 군인은 자신이 목말라도 한국 아이들에게 물을 먼저 주었다고 하더군요. 김 이사장은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자마자 다른 나라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베풀어야 진정한 보답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의 조상들이 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직접 보러 다녔습니다. 경주의 안압지를 보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서기 700년경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이 인공 연못이 1300년이 지난 지금도 맑은 물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술로 이렇게 완벽한 연못을 만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물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연순환을 고려해서 설계했다고 하더군요. 연못 바닥에는 자연역과 시설이 있었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정교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산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세종대왕이 전국에 만들어준 농업용 저수지가 17,000개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뭄에 굶어 죽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둔 조상들의 사랑이었죠. 지금도 그 저수지들 중 8,000개가 넘게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50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전통 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감동했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경우 낙동강 구비에 자리 잡아서 홍수와 가뭄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지였습니다. 마을 안에는 샘물이 여러 군데 있었고
지금도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이 현대 한국인들의 DNA에 그대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할머니 박순자 씨를 만났을 때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85세인 그분은 한국 전쟁 당시 1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피난길에서 유엔군이 나누어준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물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이 더러운 물을 마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용돈을 아껴서 케냐 우물 파기에 매달 5만 원씩 기부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아름다운 순환이었죠.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 이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살인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자원봉사로 베트남에 가서 1년간 무료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휴직까지 내면서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전쟁 때 외국 군인들에게 도움받은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주는 초콜릿 하나,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고 베풀어야 진정한 사람이라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대학생 김소영 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2살인 그녀는 방학 때마다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필리핀에 가서 정수시설 설치를 도왔고 올해는 캄보디아에 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해외 봉사에 열심이냐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많은 나라가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가 도와줄 차례라고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한국의 놀라운 무상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물을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문화도 놀라웠습니다. 아프리카 우물 파기 모금에 매년 수십억 원이 모인다고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용돈을 모아서 기부하고 할머니들이 연금에서 조금씩 떼어서 후원한다고 하더군요. 어떤 회사원은 매달 급여의 10%를 해외 물 지원 사업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강요나 홍보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 2명이 아프리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수돗물을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런 물을 마셔본 적이 없다니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두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기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왜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랑받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베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그날 말입니다. 시간당 130mm가 넘는 비가 무려 30시간 동안 연속으로 쏟아졌습니다. 이는 서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총 강수량이 400mm를 넘어서 평년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내린 것입니다. 전 세계 어떤 도시도 이런 물폭탄을 견뎌낼 수는 없을 터였습니다. 뉴욕은 시간당 50mm만 내려도 지하철이 완전히 잠기고 도시 전체가 마비됩니다. 작년에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폭우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물에 갇혀 죽는 일이 있었죠. 런던은 조금만 비가 와도 템스강이 범람해서 수만 명이 대피해야 합니다. 2007년에는 하루 100mm 비로 런던 전체가 물에 잠겨서 수십억 파운드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 수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루브르 박물관 지하 수장고를 비우고 시민들이 대피해야 하죠.
도쿄는 더욱 심각합니다. 태풍 시즌마다 수십만 명이 대피소로 피난을 가고 지하철과 공항이 완전히 폐쇄됩니다. 작년 태풍 하기비스 때는 도쿄 전체가 며칠간 완전히 멈췄었죠. 하지만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한강변으로 급히 달려가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6m나 높아졌지만 제방을 넘지 않았습니다. 도시 어디에서도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죠.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고 공항도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신곡 수중보와 잠실 수중보의 수문이 정확한 타이밍에 단계적으로 열렸습니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양의 물을 효율적으로 바다로 배출하면서도 하류 지역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했습니다. 팔당댐에서는 미리 저수량을 줄여서 홍수량을 받아들일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충주댐과 소양강댐에서도 협조 방류를 통해 한강 본류의 부담을 덜어주었죠. 서울시 전체의 빗물 펌프장 210개소가 일제히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하수 처리장 40곳도 비상 가동되어서 넘쳐나는 빗물을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지하상가들은 차수벽과 배수펌프로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대응이었습니다. 재난 문자가 발송되자 2천만 명의 시민이 하나같이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혼란이나 패닉은 전혀 없었죠.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경험한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도 승객들이 차분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도로에서도 양보 운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히려 한국인들의 침착함에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죠. 30시간 후 비가 멈췄을 때 서울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도로에 물이 불과 2시간 만에 완전히 빠지고 교통이 곧 정상화되었습니다. 한강 수위도 하루 만에 평상시 수준으로 안정되었죠. 지하철역에 고여있던 물도 자동 배수 시설로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때 전 세계 언론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BBC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생방송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도시공학의 기적이라고 말이에요. 서울 같은 거대 도시가 이런 폭우에도 끄떡없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 팀을 급파해서 일주일간 한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한국의 물 마법이었죠. 진행자는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전 세계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르피가로 신문은 일면 톱기사로 한국을 물의 마법사라고 불렀습니다. 파리가 생강 때문에 고생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극찬했죠. 독일 슈피겔지는 더욱 겸손했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을 보니 한참 부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겸손하게 고백했죠. 일본 NHK는 자국의 재난 대응과 직접 비교하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일본이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한국은 훨씬 강한 비에도 멀쩡하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중국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물로 괴롭혀온 아시아에서 이런 기적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동양의 보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물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의 풍부한 수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며 한국의 효율성을 부러워했죠.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인도가 매년 몬순 때문에 수만 명이 죽는 것과 비교하면서 한국은 정말 다른 차원의 나라라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강변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아이들과 뛰어노는 가족들,
조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이들에게 방금 전에 물폭탄은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였을 뿐이었습니다. 한 시민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큰 비에도 무섭지 않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 관리를 정말 잘하니까 걱정 없다고 말이에요. 정부를 믿고 시스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질 때 한국만은 꿋꿋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물과 싸우지 않고 물과 친구가 된 민족의 지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엔 본부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즉시 전 세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세계가 한국에게 무릎을 꿇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전 세계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반응은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유엔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성취 중 하나라고 말이에요. 한국이야말로 지구촌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극찬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죠. 세계은행 데이비드 멜페스 총재는 더욱 구체적으로 극찬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관리 모델을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특별기금 1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역사상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이렇게 극찬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배워야 할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물 관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스승이라고 공식 인정했죠. 미국도 앞으로 한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국가 인프라를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더욱 겸손했습니다. 독일이 그동안 환경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을 보니 정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독일은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고 겸허하게 배우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독일 정부가 다른 나라를 스승이라고 부른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반응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시민의식은 일본도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이웃나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한다며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죠.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극찬한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물을 무기로 아시아를 괴롭혀온 중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게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한강 앞에서 깊이 절을 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물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중국 주석이 다른 나라에서 절을 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인도도 물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한국을 구루로 모시겠다고 공식 선언했죠. 아프리카 연합 의장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한국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 대륙의 수백만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의 구세주라고 부르며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약속했죠. 남미 국가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한국을 남미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대통령도 한국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습니다. 페루 대통령은 아예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죠. 가장 감동적인 것은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케냐 투르카나 지역 어린이들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수천 통 보내왔습니다. 한국 오빠 언니들 고맙습니다 라고 서툰 한국어로 써 있었죠. 베트남 아이들은 한국 국기를 그리며 고마워한다는 그림을 그려서 한국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방글라데시 학생들은 한국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합창으로 불러주었습니다.
페루 산간 마을 아이들은 한국 전통 춤을 배워서 공연으로 보여주었죠. 몽골 어린이들은 한국 문화를 배우겠다고 한국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필리핀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에게 대접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네스코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한국의 수자원 관리 철학을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한국이 새로운 세계 문화유산을 갖게 되었죠. 노벨위원회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전체에게 평화상을 주고 싶다고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가 전체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올림픽위원회도 한국을 영원한 명예 올림픽 개최국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든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극찬했죠. 피파도 한국을 축구 월드컵 영구 공동 개최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을 잘 관리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민족, 이런 정신, 이런 사랑을 가진 나라는 다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물의 왕국이자 사랑의 왕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인류의 미래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물전쟁의 시대에 물평화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이 이끌어갈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희망적일지 말이에요. 이 위대한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든 세계인이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인류가 꿈꿔온 이상향이 현실이 된 나라입니다. 한강은 단지 물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물에 무너질 때 스스로를 지켜낸 한민족의 혼이자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온 세상과 나누는 기적의 강이 되었습니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문명을 이끈다는 말이 있다면 지금 그 주인공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이 댐으로 아시아를 위협할 때 한국은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물을 독점하려 할 때 한국은 나눔으로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한때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물을 선물하며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케냐 할머니의 눈물과 베트남 농부의 감사와 방글라데시 어부의 기쁨이 한국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페루 마을의 환호와 몽골 유목민의 존경과 필리핀 어부의 감격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을 우러러보며 배우고 싶어 합니다. 유엔도 세계은행도 미국도 독일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가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이런 민족, 이런 정신, 이런 사랑을 가진 나라는 다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더 큰 사랑으로 갚아나가는 아름다운 민족입니다. 물과 싸우지 않고 물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정한 기적입니다. 물의 시대에 물의 왕이 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강에서 시작된 이 사랑은 이제 전 세계로 흘러가며 인류의 미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